안녕하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장 정재성입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매우 힘들고 지치시죠. 코로나로 인해 불안, 우울,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내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통합심리지원단에 대한 주요 기능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심리방역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이 전문가들도 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정신건강 전문의에 대한 어떤 진료를 받기 위한 비용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는 내일을 밝히는 신용관리라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빛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 강의를 계기로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서 건강한 신용으로 또 과중한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주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신용이 과연 뭐냐? 그리고 이 신용은 부채하고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부채가 또 어떤 거냐, 또 이 부채가 과중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한 10년, 20년 전에 오래된 빚이 있었는데 그동안 포기하고 있다가 이걸 좀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용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걸 방지할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신용입니다. 자, 이제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출소해서 이제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생활비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한 300만 원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또 불법 사금융 쪽에 또 대출을 받으셔서 연 40%, 그러니까 지금 법정 최고 이자율이 24%입니다. 그걸 초과해서 이렇게 빌리셔서 이 이자 때문에 허덕이시다가 결국은 신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제가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서민금융통합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된 채무뿐만 아니라 대출 받는 게 내한테 적합한 맞는 대출은 어떤 것인지 이런 상담도 한번 받아보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제가 일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빚 해결을 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연체가 되어서 막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IMF 때 사업하다가 실패했다, 아주 오래된 빚을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따님 결혼 소식 접하고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신용을 살려서 나도 경제활동도 정상적으로 좀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오셔서 저희들이 채무조정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 내에 일자리 알선하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알선드리고 해서 신용을 회복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신용, 이 부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빚, 부채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채 규모가 과연 얼마나 있는 건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건가. 가구당 따져보니까 8,256만 원 정도가 부채를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한 67% 정도는 빚이 좀 힘들다, 갚는 게 만만찮다. 그래서 빚 갚는 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 빚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담보대출이 좀 많지요. 우리 뭐 집 살 때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뭐 다양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이 한 4,700만 원 조금 넘고, 그리고 신용대출, 신용카드, 뭐 기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빚은 뭐 가급적 안 받으면 좋지만 살다 보면 뭐 긴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실직이 되어서 일정 기간 생활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주택 구입할 때 뭐 목돈 다 해서 사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빚을 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10명 중에 한 분은 연체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체하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 연체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제일 많은 게 소득 감소죠.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해서 자영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 실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급여가 감소되고, 그래서 소득 감소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융동 차질, 뭐 어디서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대출금을 갚는 게 굉장히 힘이 든다.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증가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대출은 이자를 높은 곳에서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 받을 때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서 연체가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계에 지출이 증가된다. 뭐 기타 나쁘길 차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체한다는 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다. 아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빚. 저희가 한때는 뭐 빚에서 빛으로 뭐 이런 뭐 구호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빚을 이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 이건 물론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신용은 모든 게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관리 잘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부채도 좀 이율 부담이 적은 부채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요즘 특히 금융사기의 노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 그리고 대출이 받기 어렵다. 도저히 뭐 나는 지금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긴급할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을 적절히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체가 됐다. 혹은 대출 안 되고 지금 대출 받을 일이 아니다. 채무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 이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제 저희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이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의 60대 되면, 젊었을 때는 어떤 수입이 이 지출보다는 통상적으로 많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0대 후반 접어들고 60대 접어들면서 지출이 많아지고 수입은 급격하게 감소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축도 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보면 굉장히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죠. 뭐 실직한다든지, 뭐 집안에 누가 병이 나셔서 진료비가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불가피한 사고가 생긴다든지, 또 때로는 요새 뭐 보이스피싱 당해서 뭐 3천만 원이 없어졌다, 몇 천만 원이 없어졌다, 이렇게 금융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데요. 저축은 지금 뭐 1,000원씩 하루에, 예를 들어서 저금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하루에 1,000원씩만 하더라도 3년이 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은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돈이 되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새들 보면 이런 저축에 만족하는 분들이
잘 없으시죠. 그래서 뭔가 좀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뭐 코인에 투자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여기는 어떤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신용 관리만 내가 적절하게 잘 한다면 이 신용이 굉장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신용의 힘을 한번 보시죠. 1,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데 한 분은 고금리 대출, 요새 말하는 소위 대부업체 대출이죠. 거기에 연 24%로 빌립니다. 또 한 분은 화면을 저금리 9.6%로 해서 일반 시중은행이나 이쪽에서 대출을 받죠. 그래서 이분이 연간 이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는 비용의 차이, 이자라고 합니다. 그게 144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이분들은 각각 빌릴 때의 어떤 신용 점수가 각각 차이가 났던 겁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과거에는 신용 등급이라고 했습니다만 등급제가 폐지되고 지금은 점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신용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대 위의 수치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이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1,000점, 제일 좋으신 분은 평균 대출 이자율이 4% 조금 넘죠. 근데 신용이 안 좋은 500점 정도 되시면은 거의 20%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 신용 점수의 차이가 곧 돈이다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나는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내 신용은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지금 사이트가 한국신용정보원, 그리고 나이스치킴이, 올크레딧 요 세 군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어플로 해서 카카오뱅크나 토스, 뱅크샐러드, 뭐 젊은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시고 보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본인의 신용 조회, 그리고 신용 점수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용조회 함부로 하면 신용 점수 자꾸 내려간다라고 하던데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내가 내 신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조회하는 것은 신용도 하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신용 점수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용정보 관리하는 곳에서 채권자 변동 조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어떤 분들은 내가 한 10여 년 전에 혹은 20여 년 전에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가 지금 요즘 어떻게 됐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권자 변동 조회를 해보시면 물론 100% 옛날의 빚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수 채권자 변동이 되고 혹은 뭐 소멸시효 완성된 것까지도 여기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수를 부여를 하느냐라고 좀 궁금하실 텐데요. 수많은 요소들이 이제 신용 평가사마다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뭐 납입 이력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부분은 대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대출은 얼마 있나요? 해서 대출이 어디에 있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혹시 고금리, 이자율이 높은 대출은 혹시 사용하는 게 없는지. 왜 그러냐면 이율이 높고 이 이자 부담이 큰 만큼 향후에 어떤 연체될 확률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에 있으면 신용 점수가 굉장히 하락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통신요금 연체 이런 것들도 일정 기간 연체가 되면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뭐 이런 것도 체납이 있으면 공공정보로 등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부실 채권 이렇게 양수해서 관리하는 회사에 있는 경우에도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에서 옛날에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류되어 있다가 점수제로 바뀐 거는 그 등급 몇 점 차이로 인해서 등급 차이로 인해서 대출에 굉장히 불이익 받던 분들 어떤 절벽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B씨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은행에서 보통은 대출을 받죠. 받는데 추가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뭐 바쁜 이유로 또 요새는 카드사에서 뭐 카드론 대출 가능합니다. 이런 문자도 많이 오죠. 그래서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카드론으로 빌리기 시작하고 또 현금 서비스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결국은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또 이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이자율을 부담하는 데서 대출을 받다 보니 결국은 돌려막기 하다가 채무만 늘어나고 결국은 연체에 이르게 돼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뭐 돌려막기 전 혹은 대부업체 가기 전에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나 저희 서민금융통화센터에 오셔서 좀 더 다른 대출로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건지 혹은 대출로 바꾸기 힘들면 채무를 조정하는 게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더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대출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으면 평균 한 3, 4등급 정도가 하락이 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대출 받으면 이거 역시 신용등급이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은행권에서 대출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한번 상담받아보고 그렇게 대출을 받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신용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방문 고객들을 위해서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첫 화면을 조회를 하지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빨간 부분으로 해서 여기 서울보증보험 대지급이라고 아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 하면 여러분 우리 핸드폰 누구나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 할 때 만약에 이게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가 되면 채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사용했던 사용 요금이 있을 거고 하나는 단말기 할부금이죠. 우리가 단말기 일시불로 주고 보통은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단말기는 보통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할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연체를 하게 되면 통신사에서는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청구를 하겠죠. 단말기 할부금을. 그래서 이분은 아마 110만 원 정도를 청구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110만 원을 물어준 겁니다. 대위 변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대위 변제하고 3개월 동안 서울보증보험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역시 이분도 옆에 보면 대지급 그리고 위에 한번 보실까요? 최초 연체 2016년 6월 30일 요때 채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됐다. 이 소위 말하는 과거에 이제 신용불량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그 용어가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분도 역시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이 연체가 되어서 이렇게 신용불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잠깐 보시면 아랫부분에 붉은 걸로 해놨습니다만은 신용 10등급. 예. 그래서 이분은 뭐 대출 자체가 안 되죠. 일단 기본 신용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체가 등록돼 버리면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이 경우는 공공기록정보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세금이 체납되어서 역시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아무 거래도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연체가 되고 신용이 낮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되죠. 시중은행에서는 당연히 연체가 돼 있으면 대출이 안 될 거고, 설사 연체가 돼 있지 않더라도 신용 등급이 신용 점수가 굉장히 하락돼 있으면 대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24% 고금리 주고 대부업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빚내어서 빚을 갚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가족에 한 분이 이렇게 고금리나 이렇게 허덕이게 되면 주위의 가족들도 역시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한 가족 자체가 전부 다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뭐 제도권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대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가 근무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거기에 서민금융통합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빨리 상담을 받도록,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위에 힘드신 분이 있으면 꼭 상담을 받으라고 권해 주시면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위에 보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상담하러 오면 상당수 갓 인재 연체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 그래서 그때 한때는 독촉이 많이 오더니 지금 뭐 10년, 20년이 다 돼서 연락은 오지 않고 가끔은 온다. 근데 독촉장을 보니 그때 뭐 한 몇백만 원 빌린 돈이 지금 몇천만 원 돼가지고 엄두를 못 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위에 어떤 얘기를 듣고 신용회복 가면 굉장히 조정, 탕감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오래된 채무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그 채무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조회해 보기도 하고 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일단은 혹시 오실 때 독촉장은 그 날라올 때 이렇게 속은 좀 상하시더라도 그걸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 독촉장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채무는 연체가 되고 오래될수록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물건처럼 이렇게 양도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채무가 넘어가고 해서 몇 년마다 올 때마다 기관명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 독촉장 그리고 과거의 것도 가급적 모아놓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통장이 압류돼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들이 쉽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의 어떤 몇 군데 은행을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에 예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법원을 통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사용하시는 옛날에 통장이 압류돼서 아예 통장을 쓸 엄두도 못 내고 계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은 가보면 누가 압류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압류했는지 이런 걸 찾을 수도 있고 역시 법원에 가면 그것도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건 기록이라고 조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신용 정보를 조회하고 채권자 변동 조회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정보가 100%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법원을 한번 가셔서 사건 조회를 한번 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금융기관 혹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빚이 연체가 되면 채권자들이 처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채무명의,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지급 명령을 한다든지 판결을 받는다든지 그게 있어야 채무도 없어지질 않고 그걸 토대로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명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압류를 한다든지 이 모든 행위가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어서 행해지는 어떤 법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접수되면 모든 사건에는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법원을 가시면 민원실에 가시면 내 앞으로 사건화된 게 뭐가 있느냐라는 리스트를 보통은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 민원실에서 조회를 하면 누가 압류했는지
언제 압류했는지, 또 그 사건을 기록실에 가서 세부적으로 열람을 하시면 결정문 자체를 내가 볼 수도 있고 사본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빚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 조회 등을 통해서 내가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시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이 절차에 대해 저희가 상세히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 신용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조금 뭐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대출이 많으면 신용에 안 좋다? 아닙니다. 우량한 대출은 뭐 적절히 갖고 있고 성실하게 갚고 있다는 어떤 이력 자체가 신용 평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다고 무조건 신용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 그다음 세금 체납도 신용도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0만 원 이상 체납해서 1년 이상 경과되면 아까 보셨죠? 국세청, 공공기록정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신용정보도 공유되나요? 가족의 신용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개인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정보는 절대 공유되지 않는다. 그다음 연체가 됐는데 그 연체되는 거 뭐 바로 갚아주지. 갚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연체된 걸 갚는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도 신용 점수를 올리는 데는 길게는 최대 5년까지 이 연체된 정보를 신용정보사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도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이 신용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이 점수를 올릴 수 있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적정한 금융거래, 신용 점수가 대출을 받아서 신용을 써서 그 신용을 어떤 형태로 갚느냐, 잘 갚느냐 못 갚느냐, 어떤 그 습관을 본다고 보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빚내어서 잘 갚고 또 카드도 오랫동안 사용해서 물론 한도를 풀로 사용하지 말고 적절하게 한도 사용하셔서 오래 사용하게 되면 신용 점수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을 상태를 수시로 이제 확인할 수, 요새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신용정보 조회하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쉽게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신용의 부정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현금 서비스라든지 카드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율이 높은 곳의 대출,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좋은 대출을 이렇게 바꾸는 뭐 게임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꾸면 얼마나 상승될지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활용을 한번 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다음 작은 금액도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연체하면 그 반영이 다 되죠. 그래서 작은 금액도 금액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어떤 신용거래에 있어서 어떤 습관, 연체하지 않고 조그만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갚는다라는 이게 신용점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연체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빨리 신용은 올릴 수 없어도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그때까지 신용점수를 좀 상승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통상 금융 거래로 인해서 우량한 정보들은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시더라도 신용정보회사, 평가회사에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되는데 비금융 정보, 예를 들어 통신요금, 공공요금, 뭐 관리비, 국민연금 이런 것들 공적인 납부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어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클릭 몇 번만 하면 자동으로 성실 납부한 이력이 신용평가회사로 가서 이걸 많게는 40점까지 이렇게 가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수도요금,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최대는 24개월까지 2년까지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반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서민금융, 학자금, 체크카드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융권의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요청을 안 하시더라도 자동으로 평가회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좋은 정보도 비금융 정보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도 신용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부채와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빚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으시겠죠.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누구나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 빚을 어떻게 빌릴 것인가? 첫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혹은 이자가 얼마인가? 그리고 이 이자가 다른 것보다 조금 높다 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때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는 언제인가? 또 이걸 어디에서부터 받을 것인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1금융권,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해야 된다. 자, 다음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만 원 대출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원금 이자를 같이 분할하는 상환 조건입니다. 보시면 ABC 대부업체, 하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4%, 한 분은 24%. 그래서 월 내는 금액이 1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5년 동안 총 이자 납부한 걸 보면 엄청나죠. 이 이율의 힘입니다. 자, 4%는 100만 원, 24%는 어떻습니까? 거의 726만 원. 총 납입 금액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620만 원 가량 이 비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은 굉장히 선택이 중요하다. 자, 그다음 이분 한번 실패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이분이 뭐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분도 아마 은행권, 1금융권이라 조금 귀찮더라도 아니면 서민금융 상품을 조금 처음부터 이용을 좀 했더라면 이렇게 고율에 시달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연체에 이르지도 않았을 텐데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좀 고금리 대출 정도 해야만 될 경우가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와서 좀 상담을 좀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 실제 그렇게 오시면 후회 너무너무 하십니다. 자, 그래서 대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여러분 뭐 잘 요새 아시다시피 보험 혹은 대출 굉장히 문자 많이 오지요. 그리고 광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대출하고 빨리 대출하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그만큼 어떤 이율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뭐 불법 사채 잘못 이렇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상상도 못하는 이율에 시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 대출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하시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어떤 불법 고금리에 대한 그동안에 냈던 걸 원금 상환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법률구조공단하고 연계해서 소송 대리도 해드리고 뭐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손을 대신 분 계신다면 금융감독원 1332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 신용회복인에 있는 곳이 서민금융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센터라는 곳이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서 미소금융,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곳,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맞춤 대출 오시면 어떤 대출이 적합한지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그리고 휴면 뭐 예금도 찾아드리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취급하고 연계해드리는 상품들을 한번 보시죠. 자, 1금융권처럼 아주 뭐 우량한 어떤 이율은 아닙니다만은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 신용 6등급 이하, 뭐 차상위 계층 이하, 사업자 장애인, 뭐 창업 생계대감 대출, 그래서 이율은 4.5% 이내 안팎으로
이렇게 대출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햇살론 17 이율이 조금 높죠. 높은데 이 상품의 취지는 대부업체 갈 수밖에 없었던 분이 대부업체 가지 말고 햇살론 이걸 좀 받으시라라는 취지에서 만든 상품이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높지 않은 일반 햇살론도 가능하신 분들은 연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 하는 혹은 이금융권에서도 합니다만은 세희망 월시 대출 그리고 사입돌 대출 다양하게 서민과 관련된 금융 상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신용은 크게 안 좋으신 경우라면 한 번쯤 여기에 오셔서 내한테 맞는 대출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안 하시더라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뭐 이런 사이트도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 대출도 있습니다. 그 1397 전화하시면 연체가 없는 경우에 그리고 대출은 필요하고 그리고 신용은 크게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1397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대출도 어렵고 대출은 안 되고 그리고 뭐 돈은 굉장히 급하고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29 보건복지 상담 콜센터 전화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거는 아니면 여러분 관할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죠. 행정센터. 거기 가셔서 복지 담당자하고 한번 이거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지금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 복지도 그러니까 채무를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이 대체로 어떤 생활 자체가 어렵고 대출 안 되고 급할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는 이제 복지 연계라고 저희가 바로 동사무소로 등록해 드려서 동사무소 직원이 바로 그분께 전화 드려서 복지 상담을 해드리고 반대로 동사무소에 이런 어떤 긴급 생계 자금이라든지 복지 관련 상담으로 받으러 찾아오신 분들한테 저희 채무가 과중한지 안 한지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은 바로 또 등록을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이걸 작년 12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이런 상황이 있다든지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이렇게 어려우신 분이 있으시면 이런 복지 관련 상담도 적극적으로 좀 받아보라. 또 본인이 가기 그러면 대신 동사무소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나 살다 보면은 뭐 누구나 연체하기 싫어하죠. 그 싫어하기 위해서 돌려막기도 하고 고금리를 대출받아서 카드 빚도 갚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연체라든지 이렇게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자, 빚 독촉 굉장히 고통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당장 통장에 지급 정지, 카드 정지되죠. 그리고 뭐 재산이 크게 없더라도 예금이라든지 급여 185만 원 넘으면 급여도 압류되고 다양하게 이런 법 조치를 당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자, 의정부의 일가족 이렇게 해서 억대 빚더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이 빚이 내 자녀들한테 가면 어떡하냐라고 절망을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이런 경우도 만약 이런 신용회복 제도라든지 채무조정 제도를 알고 있었고 주위에 누가 좀 이렇게 봤더라면 좀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저희 신용회복 신청하러 오시는 분이 대구에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1,000명가량이 빚 때문에 힘들어 방문을 하십니다. 거의 연체가 되신 분도 많고 곧 연체가 될 것 같다라고 오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후회스러운 게 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요새는 보증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보증을 잘못 써줬다. 그리고 사업할 때 창업자금, 운영자금 이런 걸 무리하게 좀 해서 사업을 키우다가 그러신 분들. 그리고 본인은 사업 실패해도 했었는데 이 사업 실패 관련해서 어떻게 하든 좀 제기를 해보려고 가족의 카드, 친척의 카드, 대출 이런 거 자꾸 다 끌어서 돌려막기 한 거. 또 의외로 또 이렇게 뭐 대출 받아서 또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차량을 이용한 뭐 대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계획 없이 조금 그러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사유는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채무를 연체를 하게 되면요. 채무 독촉을 받습니다. 자, 저희 이 위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일단은 최고 괴로워하시는 게 이 채권 기관으로부터의 독촉 전화입니다. 뭐 집에 언제 가겠다. 내뿐만 아니고 그 독촉 때문에 가족도 고통받고 그리고 이 독촉이 심해지면 결국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과해져서 여러 가지 좀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죠. 자, 그다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거래는 하나가 연체되면 모든 게 정지됩니다. 그리고 대출 만기까지 안 가죠. 만기는 멀리 있어도 바로 일시불로 상환하라. 그래서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가 연체되면 모든 게 연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 뭐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차량이라든지 경제생활에 뭐 요긴하게 쓰이는 우리 예금이라든지 이런 통장, 압류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이게 금융채무불이행,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신용불량 연체가 등록이 되면 뭐 취업도 제한된다. 이건 신원보증서 이게 뭐냐 하면 보험 설계 이렇게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분이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험 시험 치고 합격해도 코드를 부여받지 못해서 활동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취업에 장애를 받죠. 그리고 요새 뭐 회사 취업하더라도 급여 현금으로 잘 안 받지 않습니까? 대부분 통장으로 받습니다. 근데 채무 해결이 안 되고 연체가 되어 있다 보면 통장을 안심하고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취업을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통이 따르는 연체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거래일 때는 내 신용을 현재 신용 점수보다 더 좋게 해서 계속 관리를 잘 해 나가시면 되죠. 저희 건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관리 잘하고 또 아까 금융사기 이런 거 절대 당하지 마시고 또 소비지출 합리적으로 하시고 또 승진을 했다.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졌다. 그러면 금융권의 대출 금리 좀 내려달라.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요구도 하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저축 활용해서 비상자금도 확보해 두시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연체는 없지만 다음 달부터 도저히 내가 이렇게 빚 내서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힘이 든다. 연체를 안 시키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도저히 힘들다. 혹은 나는 이미 연체가 시작됐다.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위험, 연체는 되지 않았지만 도저히 지금 상황이 빚 갚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도록 하십니다. 이건 아까 1397 전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집에 서민금융통화센터 같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 종합상담사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오셔서 내가 지금 이 대출을 갚기 시작했는데 내한테 맞는 좀 이 높은 이율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출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맞춤 대출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다양하게 우리 전 금융권에 대출 가능한 걸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니면 1397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에 연체가 되지 않아도 굉장히 빚 갚기가 힘드신 분, 어려움에 처한 분을 위해서 신속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자, 그건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형편이 좀 좋아질 때까지 빚 갚는 걸 6개월 동안 유예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뒤에 형편이 좋아지면 정상화 시키시면 되고 아니면 그걸 또 장기간 최장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끔 해드립니다. 그리고 신용상의 어떤 연체라든지 이런 거 등록되는 것은 방지를 시켜드리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연체가 됐다라고 하면 일반 채무조정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체가 90일 됐느냐 안 됐느냐 모든 채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채무 중에 한 개라도 연체가 90일 되면 일반 채무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연체가 90일 되지 않으면 고전에는 이자율 채무조정 이자율을 조정을 해서 장기간 분할해서 갚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개인 채무조정이 적합치 않은 분들은 저희가 법률구조공단하고 연계해서 파산은 안 갖고 끝내는 거죠. 그리고 개인 회생은 내 어떤 소득 재산에 대비해서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갖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하는 개인 회생 제도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연체됐을 때 다양한 법 조치가 가능하지요. 지급명령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되면 첫 단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을 해놔야만 그 빚이 소멸되지 않고 또 이 지급명령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이제 압류도 가능해져서 기본적으로 지급명령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면서 이건 뭡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의도 많습니다. 하여튼 지급명령이 대표적인 게 있고 그다음 재산명시 이 경우에는 채무를 뭐 확정 판결 받고 채무 안 갚으면 재산 신고해라 강제집행 용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도 즐겨 금융기관들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통상은 채무가 연체가 오래된 경우에 그 채권기관에서 어떤 심리적으로 채무 변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용정보에다가 판결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등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유체동산 강제집행 그리고 급여는 상식적으로 우리 185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만약에 압류가 된다면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반가격으로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금 계좌. 그래서 이것도 예금 계좌도 굉장히 이 채무 연체된 분이 이제 고통을 많이 받으세요. 물론 채무가 연체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사무소 국가로부터 받는 생계와 관련 밀접한 기초수급 생계비, 주거비 그리고 뭐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이런 것 등은 압류가 되지 않는 빚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을 개설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에서 확정만 되면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기존에 압류됐던 통장도 해제를 해서 조금 자유롭게 통장 거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도 강제집행 대상이 되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심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또 이게 심해지면 정신건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오시는 주위에 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모 자식 간 채무를 대신 갚아라 뭐 이렇게 채무 당사자와 관련 없는 사람한테 알리는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뭐 경찰 혹은 법원 뭐 서류도 법원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불법이고 그리고 기존의 채무 다른 데서 대출 받아서 또 대납해 줄게 해결해 줄게 라고 유인해서 실은 그게 더 높은 혹은 다른 대부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또 대출받아서 기존의 채무를 없애고 결국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대납을 해서 채무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증 날라오는 거라든지 그리고 언제 방문하고 또 언제 전화 왔다 이런 거는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라든지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신다거나 이런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감독원 133이라든지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과도한 우리 추심에 대해서 채권자 전화 오면 굉장히 겁나죠.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과격한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으로 추심받고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고 또 형편은 안 되시는 분들 법적 지식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그러신 분들은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변호사가 대신 여러분의 추심을 받아들이고 대리도 해드리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고통받는 분은 반드시 이런 기관의 어떤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채무자 구제 제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이 따르는데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한, 고통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시면 대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제도란 과중한 채무자한테 한꺼번에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환기간을 길게 해드리고 또 형편에 맞게끔 분할해서 해드리고 또 이자율이 만약에 높고 연체가 얼마 안 됐다면 이자율도 조정해드리고 그리고 오래된 빚 혹은 갓 연체되어도 채권기간에서 상각 처리한 손실 처리한 회계적으로 그런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도 굉장히 감면을 많이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자, 크게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있고 법원에서 하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원래는 개인의 빚은 법원에서 파산은 안 갚고 끝내는 거, 면책받는 거, 그리고 개인회생은 본인의 어떤 소득, 재산 대비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고 채무를 면책받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법적 절차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과 굉장히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저희가 2002년도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기관, 채권 거의 모든 채권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에 따라서 개인의 채무를 적절히 조정해드리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이다.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단계별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90일이라는 게 나오죠. 90일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첫째 많이 납니다. 이 90일이라는 의미는 과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신용거래를 해서 90일 동안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 등록이라는 용어는 지금 없어졌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아까 말씀드린 연체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등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90일 되고 난 뒤부터는 사실상은 이자 없이 무이자로 원금 혹은 원금의 일정 부분을 탕감받아서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분할해서 갚는 제도이고 나머지 2가지 제도는 연체 전, 90일 전 채무조정 제도로서 이자율,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고 신속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는 30일 기준으로 31일 기준으로 나뉘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좌측의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가 없거나 혹은 연체가 아주 짧은 30일까지의 단기 연체에 이르는 분, 여기에 해당되는 요건들은 다 모든 빚이 이렇게 연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한 개라도 연체 일수에 해당이 되면 갖고 있는 모든 신용 채무는 거의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채무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 유예를 일단 합니다. 해서 일단 거치기간처럼 이자만 일정 부분 조정되는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자를 거치기간처럼 6개월 동안 내시고 6개월 뒤에
어떤 상환 여력에 따라서 최장 기간으로 갚아 나가든지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31일 지나서 89일 사이에는 프리워크아웃 미리 신청한다는 거죠. 이자율 채무 조정입니다. 이거는 통상 이자율을 일단은 조정을 하겠죠. 약정 이자율의 반을 내립니다. 50%를 감면합니다. 20%면 10%, 24%면 12% 이런 식으로 이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조정해서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갚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자, 그래서 이 90일 전에 이 두 가지 채무조정 제도는 일단 연체 등록, 옛날에 말하는 금융채무불이행, 신용불량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신용카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대부분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체 등록이 되지 않고 채무를 조정하기 때문에 신용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지요. 자, 그다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체 전 채무 조정. 연체가 없거나 혹은 연체가 30일까지 아주 단기에 계신 분들, A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신용카드 대금 300만 원, 이게 대부분 이율은 19%입니다. 신용대출 1,000만 원이었습니다. 14%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카드 대금은 일단 6개월 동안은 이자만 낸다 했죠. 이걸 19%라는 게 카드는 10%로 내립니다. 그래서 25,000원 이자 내는 거고 신용대출 이자는 14%, 15% 미만은 그대로 15%, 14%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1만 6천원. 그래서 14만 원 정도만 6개월 동안 거치기간처럼 내고 그 뒤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10년간 원리금 균등 방식 19만 5천 원 정도로 매달 분할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를 조정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 프리워크아웃. 아까 말씀드렸죠. 31일부터 연체가 8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카드 대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신용대출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합이 2,000만 원이죠. 카드 약정 이자율이 보통은 19%입니다. 신용대출 대부업체 24%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죠. 반으로. 그래서 기간도 연장해서 조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서 10년간 장기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27만 원씩 이렇게 조정이 돼요. 물론 이렇게 10년간 해놓으시더라도 본인이 중도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고 형편이 되셔서 중도에 완제하는 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일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체가 한 개라도 90일 됐다. 그러면 일단은 이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분 경우에는 카드 채무가 원금이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연체 이자가 5년 동안 지나서 한 800만 원 붙었어요. 그래서 1,800만 원. 신용대출 1,000만 원, 연체 이자 900만 원. 그래서 1,900만 원 총 갚아야 될 빚이 이렇게 막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와서 채무 조정을 했더니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이 되죠. 그리고 원금은 이미 여기에 보면 상각이라는 얘기는 채권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 조치를 하고도 채무 더 이상 회수할 가능성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회계적으로 손실 처리해 놓은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각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감면돼서 총 8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갚아야 될 게. 그래서 이걸 8년 동안 96개월 동안 분할해서 내시니까 한 달에 8만 3천 원씩 분할해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연체가 되어 있는 아까 신용정보상의 어떤 신용불량 연체가 된 정보도 한 달 반 혹은 2달 채무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게 확정이 되면 해제를 시켜드립니다. 물론 해제가 되면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어떤 정보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게 이걸 덜 갚더라도 2년 지나면 완전히 삭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채무를 조정 3가지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개인 회생이 있고 파산이 있습니다. 회생은
일정 금액 이하 채무 갖고 있는 사람이 소득은 있지만 도저히 그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 본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가용소득을 산정해서 한 3년, 5년 동안만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것, 면책받는 제도가 개인회생이겠죠. 그리고 파산은 소득이 있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어도 생활비, 생계조차 유지하는 정도의 하여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예 빚을 전부 면책을 시키는 제도가 파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일단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채무조정제도가 적합한지 아니면은 채무자 구제제도가 적합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파산해야 되겠다, 파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다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비용을 안 들이고도, 이런 법원에 하는 제도가 단점이 그거잖아요. 어떤 굉장한 재판 절차, 장기간 걸리고 서류 구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해서 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어떤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가 일정 소득이 없는 분들,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파산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비용 안 들이고 법률구조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파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도 한 달에 한 50분 정도가 이 파산 관련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또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책 불허가 뭐 파산에 주로 해당되는 건데, 파산의 목적은 일단 모든 채무를 어떤 법적 구속으로 벗어나서 안 갖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에 좀 성찰하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면책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죠. 물론 오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뭐 재산을 숨겼다, 허위로 채무 증대시켰다, 또 뭐 신용 이 구입할 때 뭐 불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했다, 또 한쪽 채무자한테 너무 특별한 이익 줄 목적으로 뭐 담보를 줬다, 또 뭐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또 파산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7년 경과되지 않으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다. 예,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면책도 드물지만 일부 면책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모든 채무를 안 갚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갚아라라고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산하면 모든 게 뭐 신문상 제약도 따르고 그거는 뭐 아무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통상적인 경제 활동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좀 있는데 파산될까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쭉 보시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 그리고 6개월간의 생애 1,110만 원 정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의 어떤 재산은 파산하는데 영향이 없다, 인정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산이 다른 조건이 다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벌금, 그리고 뭐 고의로 불법 행위로 인한 뭐 손해배상 채무, 뭐 임금,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자, 파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궁금한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면책하고 금융기관하고 다시 거래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바로 또 신용거래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세월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파산 면책은 5년 동안 신용정보상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5년 동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면책받으면 보증인도 면책됩니까? 이게 법원에서 하는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에서 성실하게 잘 갚아 나가면 보증인도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파산이나 회생은 주채무자가 회생 파산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채무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파산과 회생이 어려운 분도, 하지 않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모의 파산. 내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이거 뭐
자식들한테 뭐 불이익이나 이런 거 없을까요? 뭐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산 전혀 당사자 외에는 불이익 드리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채무자 구제 제도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쭉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회생, 갚고 끝내는 거, 면책받는 거. 파산은 갚지 않고 전부 면책받는 거, 원칙적으로.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법원에서 하는 제도가 아니고 사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협약을 맺은 채권기관과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무를 일정액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 오른쪽에 법원에 하는 어떤 법적 채무조정 제도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판결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소송 절차만큼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많이 들고 또 일반인들이 혼자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뭐 법무사,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죠. 근데 파산 같은 경우에 수급자라든지 이런 도저히 그런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가 법률구조공단하고 연계해서 무상으로 비용 드리는 거 없이 파산할 수 있도록 연계도 지금 활발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체가 되기 전 또 30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있는 분은 신속 채무조정, 그리고 연체가 31일 지나서 89일, 90일 되기 전까지 있는 분은 이자율 채무조정, 그리고 90일 지난 분 뿐만 아니라 뭐 10년, 20년 장기간 된 분들은 일반 채무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채무조정 감면되는 거, 신용 요금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체 90일이 되면 한 개라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죠. 이자는 전에 감면되고 원금도 최대 아까 상각 처리된 채권, 상각되지 않은 채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30%까지 감면됩니다. 그리고 상각된 채권은 70%까지. 근데 사회 취약계층, 뭐 세부 조건 더 가면 뭐 원금이 1,500만 원 미만이고 하면 최대 90%까지도 감면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이고 수급자이고 어려운 분들은 이 90%에서 또 감면해서 또 반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없애드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95% 감면 효과가 있는 특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은 하지 못하시더라도 연체가 되기 전에도 채무조정할 수 있고, 설사 채무조정을 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엄두도 못 낼 빚이라 하더라도 파산을 통해서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주위에 또 이런 분이 있으시면 1600에 5500번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담은 모든 게 무상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600에 5500번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그렇게 오면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신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보시죠. 자, 절박한 사람들 이용해서 매일 134명, 매일 19억 원에 이르는 금융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7천억 가량 금융 사기 피해를 당했죠. 굉장히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법이 전화를 해서 여기 어디입니다. 혹은 뭐 문자를 날려서 그 링크에서 잘못 들어가게 해서 개인 정보를 빼간다든지, 혹은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메신저 형태로 해서 마치 자녀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송금 받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카톡으로 해서 지인을 사칭해서 입금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핸드폰이 고장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송금하기 위해서 금액을 갈취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돈을 빌려달라, 예를 들어서 누가 메신저로 왔다라고 할 때는 직접 좀 귀찮더라도 한번 통화하셔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거의 뭐 그 은행 1금융권의 어떤 어플과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그걸 날려줘서 거기로 들어와서 송금을 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제가 직접 상담하는 경우도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직접 은행 가서 창구에서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해서 다행히 그분은 직접 창구에 확인해서 이게 불법이고 이런 거였다, 악성 코드였다라는 거 확인해서 방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뭐 검찰에서 보인 것처럼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빼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검찰청입니다. 뭐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뭐 믿지 못하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정보를 빼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중고 물품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잘못 보내 가지고 그렇게 잘못 보내고 사라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고거래 하실 때는 거래 내역 없으면 의심을 하시고, 그리고 판매자가 보낸 링크 이런 거는 반드시 일단 사기라고 의심을 하시고, 그리고 가급적 직거래에서 거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급하신 분들이 이런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용점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 즉시 대출, 당일 대출됩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까지도 만들어 드립니다. 휴대폰 있으면 뭐 대출 자동으로 됩니다. 못 받으면 받아드립니다. 뭐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쉽게 대출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고 하더라도 1금융권 이용하시고, 정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이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1397 거기 맞춤 대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 있는 서민금융센터 1397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해서, 적합한 대출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10계명. 자, 정부기관이라면서 자금이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오면 인터넷 검색하든지 114 물어서 한 번 더 콜센터로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화 문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급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찾아가시거나 콜센터 전화하시거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그 문자 온 직원하고 제가 전화를 해드려서 그게 뭐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해놔놓고 연락이 두절되고 그런 사기 행각도 직접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대출한다고 해서 비용을 미리 달라, 혹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신용 정부자금 대출 받으려면 신용 등급을 떨어뜨려야 되니 일단 대부업체 대출 받았다가 다시 그걸 바로 다음날 갚고 신용을 등급을 점수를 떨어뜨려서 대출 받아야 됩니다. 등등 다양하게 수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금리 받기 위해서 고금리 한번 받았다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치됐다, 뭐 휴대폰 고장났다, 문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통화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금융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정보 유선으로 전화로 뭐 한다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린 가족 간에 이렇게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불법 잘못 누르면 개인정보가 싹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를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사이트로 할 때는 이 100% 사기일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부득이 당하셨다면 빨리 신고해서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때 피해액을 최소화 좀 시키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채무로 인해서 힘들 경우 연체가 있건 없건 간에 먼저 상담을 하십시오. 찾아오셔서 아니면 전화로 일단 상담을 하셔서 그래서 연체가 없을 경우에는 과연 내가 한테 맞는 대출이 무엇인지 과연 이렇게 계속해 나가도 좋은 건지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어떤 그런 채무를 좀 양호한 대출로 좀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이렇게 전문가의 어떤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그 자리에서 도저히 대출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차라리 채무 조정이 내한테는 적합하다라고 하면 바로 또 채무 조정 상담을 연계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하는 게 본인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하는 채무조정, 회생 파산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비용 들이지 않고 또 법률구조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채무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지금 뭐 채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포기하고 계신 분도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시면 채무를 조회도 해봐드리고 그리고 조회에서 안 나오는 부분은 법원의 사건 조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대구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고 하신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워도 물론 이용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주위에 혹시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좀 고민되고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1600에 5500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전화 좀 눌러주셔서 꼭 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굉장히 그분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빚 때문에 힘드셔서 오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우울증 때문에 약도 많이 드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 위원회 출장 오셔서 또 1:1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힘드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코로나 심리지원단 1577-0199 24시간 합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이분이 또 빚 때문에 힘들다면 1600에 5500번 전화하셔서 꼭 상담받도록 하시고 그러면 우리 대구 시민 많이 현재까지 힘들어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다 같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에 좀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